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8장 내용을 해설할 시간인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어떤 보기까지 설명하다가 끝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예, 카메라 이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보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보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P와 Q가 명제 자체는 아니고 어떤 유형 알파에 대한 수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파에서 풀업 유형 3개로의 함수니까 P와 Q가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유형 알파에 속하는 각각의 항들의 어떤 명제를 대응시키는 함수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수러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서술어 생각하시면 돼요. predicate, 영어로는 predicate입니다. 그래서 px이거나 qx인 x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참이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px를 참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하거나 qx를 잠깐만요. 제가 방금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px를 참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하거나 qx를 참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px가 참이거나 qx가 참이게 하는 x가 존재한다는 이 가정을 다음과 같이 패턴 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패턴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패턴은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존재 명제의 구성자에 관한 패턴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그 패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패턴 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카메라를 약간 좀 키우고 설명할게요. 이 존재 명제를 증명하는 방식은 다시 얘기하면 모든 개별 명제는 그 자체가 유형이니까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유형의 구성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존재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곧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럼 결국 구성자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 명제의 도입 규칙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존재 명제 자체만 생각하면 패턴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논리합은 구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보기는 함유된 패턴 맞추기의 보기라고 나와 있어요. 함유됐다는 게 뭔 뜻이냐면 어떤 패턴 안에 이제 또 패턴 맞추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안에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명제의 증명을 구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 패턴밖에 없지만 근데 그 안에 이제 논리합을 구성하는 패턴을 두 가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1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죠.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곱 유형이 정의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역은 그냥 어떤 자연수 유형이고 자 f라고 하는 함수는 이 함수는 이변수 함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인 함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교재의 2 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어 그 이변수 함수는 사실상 뭐 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정의역이 어떤 곱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두 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 하나인데 그 하나가 순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순서상은 결국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요소를 마치 두 가지 변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입력값이 두 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상 하나이지만.
근데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국 의도하는 거는 변수가 두 개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패턴을 어떻게 맞췄는지 보니까 자연수는 어차피 구성자가 두 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성분이 성분이라고 해야 하는지 요소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얘기할게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0인 경우 그다음은 뭐냐면 0이 아닌 경우인 거예요. 자 근데 m 더하기 1이 두 번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 곱 유형에 속하는 순서쌍에 관한 패턴 맞추기를 할 때 원래는 글쎄요. 저 패턴 맞추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치식 없는 이런 패턴 맞추기 식에서는 지금 맞추기식이 몇 개나 들어 있을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코드로 설명 좀 할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닌데 자 일단은 이렇게 적고 빠르게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슷한 정의를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좀 약간 귀찮게 적어 보겠습니다. 정의역 원소를 P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P에 대한 그 매치식을 작성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해야 하냐면 이 P라는 게 A와 B라고 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순서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적으면 좋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적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보기 불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한 번 더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들여쓰기를 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괄호를 없애야겠죠? 괄호는 필요하지 않은 게 이거 없애고 그다음에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자 잠깐 제 카메라 좀 작게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같죠.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여기에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 패턴 맞추기가 얼마나 함유돼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면 꽤 많이 함유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 순서쌍을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 패턴이 하나 있고 이거는 그 곱 유형의 구성자에 관한 패턴이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가 그 순서쌍을 이루는 두 가지 성분이 둘 다 자연수잖아요.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자연수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중첩이라고 하기보다는 함유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 경우를 좀 더 나누어서 A가 0 이고 B가 뭐 글쎄요. B도 0인 경우 그다음에 A가 0 이지만 B는 0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세분화를 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또 그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나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저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패턴 맞추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간략한 표기법이 있을 때 이거를 간략하지 않은 표기법으로 좀 바꿔서 식을 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보고 아래처럼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더 간단하게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약간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이 표기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지금 약간 기억이 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그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등식 컴파일러는 무엇을 처리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의 다수의 인수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뭐 그게 무슨 뜻인지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냐면 앞에 나온 보기를 두 인수의 함수로서 정의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f가 이것도 이변수 함수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원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를 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 봤자 1 학년, 2 학년 1 학기까지밖에 안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다변수 함수를 1 학년 때 배웠었죠. 1 학년 2 학기 때 배웠는데, 근데 그 공대생들이 이해하는 다변수 함수는 이렇게 정의역을 어 곱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교재에선 이게 곱집합이 아니라 곱유형이지만, 곱유형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우리는 린에서 커링이라는 걸 배웠어요. 2 장에서 커링 배웠거든요, 2 장에서. 그래서 커링이 뭔지 궁금하시면 지금 제 초창기 2024년 한 9 월에서 10 월쯤에 만들었던 제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그 2장 영상들은 제가 다시 녹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27 년쯤이 될 것 같아요, 현 속도를 보면.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그 커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변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에서는 이변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f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을 이렇게 적어 주는 게 린에서는 더 편해요. 더 편하고, 커링을 쓰는 게 좋냐 안 쓰냐, 말이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커링을 쓰는 게 좋냐 안 좋냐 하는 얘기를 좀 해 보자면, 저는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능이 있으면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약간만 설명하자면 원래는 이래요. 정의역이 넷이고 공역이 넷, 화살표 넷인 겁니다. 잠깐만요. 하이라이트가 안 되네. 자, 클릭을 해 버렸어요. 이거. 근데 이 정보 팝업 창이 너무 자꾸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식을 가리네요. 이게 공역이에요, 이게. 근데 공역 자체가 뭐냐면 함수들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값을 받고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함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반환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수 유형에서 자연수 유형으로의 어떤 함수를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의 함수값이 곧 함수니까 그것에다가 또 어떤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이변수 함수인 것처럼 작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링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자면 이 화살표 기호가 여러 번 나타난 이런 함수 유형, 그냥 간단하게 함수 유형이라고 할게요. 이런 함수 유형도 등식 컴파일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수의 여러 개의 그 인수들을 이 컴파일러가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약간 하나만 더. 내추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린의 유형론에서는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공대생들은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대학생들은 커링을 거의 안 배우니까. 이거 배우려면 아마 컴퓨터 공학과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를 좀 배워야 할 거예요. 네, 어렵냐 했을 때, 커링 그렇게 어렵나 했을 때, 글쎄요. 제 생각엔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안 배워서 낯선 겁니다. 안 배워서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린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여기 보시면 바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수의 목록 유형이 지금 2번 나오고, 최종적인
최종적인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최종적인 그 반환 유형은 자연수 유형이죠. 그래서 비어 있는 목록을 2개 받으면 0을 반환하고 뭐 그다음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거? 넘어갈게요. 뭐 대충 이렇게 정의를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그런 그냥 그런가 보다 하 할게요. 그냥 뭐 정의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진 않을게요. 그렇고 뭐 그다음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패턴은 각각 콤마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이 패턴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어 있는 목록, 린에서는 비어 있는 목록이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비어 있지 않은 목록, 그다음에 뭐 비어 있는 목록 이런 것들이 쉼표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각각의 보기에서 다음 보기에서 어디 보자. 어 뭔가를 쪼갠다고 하는데 무엇을 쪼갠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수에 대해서만 그 경우를 나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다른 인수가 그 패턴의 목록에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보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D라고 하는 그 불함수를 지금 어떻게 정의했는지 보니까 첫 번째 인수의 그 진리값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맞나?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있는 두 번째 인수의 값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결과값, 반환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경우 나누기는 지금 어떤 인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거냐면 첫 번째 인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인수가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 그다음에도 세분화할 수 있었어요. 세분화할 수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안 해도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A라고 쓴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변수 이름을 아예 정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냥 밑줄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이 반환값에서 그 변수 이름이 등장을 어차피 안 하니까 그냥 이름도 치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컨드라고 한 게 뭔지 좀 볼까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글쎄요. 앞에 있는 게 참이면 x를 반환하고 앞에 있는 게 거짓이면 y를 반환하라. x, y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뭐 볼 게 있을까요? 어디 보자. 금방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8 분? 역시 저는 좀 천천히 읽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 카메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갈게요. Notice also that when the value of an argument is not needed in the definition 그 아까 이미 제가 얘기한 건데 인수의 값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 정의에서 필요하지 않을 땐 밑줄을 적을 수 있다. 그 밑줄은 뭐라고 불리냐면 와일드 카드 패턴이라고 불리는데 네 하나 갑자기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 볼게요. 와일드 카드라는 게 왜 와일드 카드라고 불리는 걸까요? 일단 와일드 카드가 뭐 예를 들어서 별표는 임의의 문자열을 나타내고 물음표는 임의의 한 문자를 나타낸다와 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지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한 기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와일드 카드라는 단어의 유래는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는 익명 변수라고 불린대요. 뭐 익명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밑줄 자체는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렇고 어디 보자. In contrast to usage outside the equation compiler 등식 컴파일러 밖에서의 그 밑줄의 쓰임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 밑줄이 무엇을 나타내지 않냐면 암시적인 인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래요. 이건 좀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암시적인 인수를 의미한 게 아니다. 그렇고 근데 밑줄이 암시적인 인수를 나타내는 사례가 정확히 지금 뭐인지 생각이 약간 안 나네요. 넘어갈게요. 제가 해설을 하도 오랫동안 하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좀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링 코드를 작성은 할 수 있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The use of underscores for wildcard. 전 R 발음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Wildcards is common in functional programming languages.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밑줄을 와일드 카드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매우 흔하다. 그래서 린도 그런 표기법을 채택했다. 좋아요. The section on wildcards and overlapping patterns expands on the notion of a wildcard. 와일드카드와 겹치는 패턴, 이게 아마 원래 지금 이 해설 영상에서 다뤄야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 속도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절에서 와일드카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는 거고, And the description of inaccessible patterns explains how you can use implicit arguments in patterns as well. 이라고 나왔는데 inaccessible이 접근 불가능한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접근 불가능이라고 하는 저 형용사 강세를 좀 찾아볼게요. inaccessible. 예,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영어로 제가 말을 하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돼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아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어쨌든 간에 접근 불가능한 패턴에 관한 설명은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그 패턴에서 암시적인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한다네요. 좋아요. 접근 불가능한 패턴이,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써보기는 했는데 진짜 가끔 쓰거든요. 가끔 쓰다 보니까 좀 저도 잊어버려요. 어떻게 썼었는지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절에 도달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다음 카메라는 이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As described in inductive types, 앞의 7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inductive data types can depend on parameters. 귀납적 자료형은 매개 변수에 의존할 수 있다. 뭐 그랬죠. 매개 변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첨수 또는 첨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매개 변수 얘기만 할게요. 매개 변수랑 첨수의 차이는 약간 가물가물해서. The following example defines the tail function using pattern matching. 다음 보기 지금 보니까 꼬리 함수이거든요. 이 꼬리 함수는 tail 함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지금 정의가 됐냐면 패턴 맞추기를 이용해서 정의가 됐대요. 뭐 그래 보이고 The argument alpha of type u is a parameter and 알파가 이 함수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역이 리스트 알파라고 이 테일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테일 함수의 정의역은 리스트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린에서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의역이 이걸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헷갈려요. 테일 1 함수의 정의역은 타입 u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공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화살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함수 유형을 생각할 때는 그거를 다변수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원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겨진 정의역처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파가 정의역이란 뜻이 아닙니다. 알파는 인수예요. 인수고 근데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했죠. 암시적 인수입니다. 암시적 인수이고 숨겨진 정의역 첫 번째 정의역은 타입 u고 명시적인 정의역은 리스트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이때는 약간 용어를 어떻게 써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어려워요 저도. 그냥 정의역 리스트 알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 알파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하니까 그것에 관한 그 설명이 앞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암시적인 인수로서 지금 이 함수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여기선 부릅니다. 그냥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 쌍점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패턴 맞추기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만 그러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제가 좀 다룰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창을 약간 조절하고 싶은데 창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 잠깐 좀 써 볼게요. 예 이 정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암시적 인수인 알파는 쌍점은 콜론입니다. 콜론 왼쪽에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는가?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패턴 맞추기를 알파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법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아마 할 거냐면 이거 언제 하더라? 다음 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죠? 암시적 인수를 암시적 인수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하는 방법이 여기 접근 불가능한 패턴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중괄호 따로 안 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되네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괄호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파 써 주면 돼요. 근데 보시면 자 제가 코드를 이렇게 수정했는데 알파를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보니까 이게 테일 2 네요. 테일 1을 지금 제가 변형한 결과가 그냥 테일 2랑 같아요. 테일 1을 그냥 테일 2 처럼 만든 겁니다. 아래 답이 이미 나왔었네요. 좀 죄송합니다. 예. 할 말이 없는데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서 어쨌든 제 설명이 틀리진 않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반복한 셈이 됐네요. 그쵸?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긴 하네요. 알파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알파 자체가 그냥 알파로만 나오면 이게 뭔 얘기냐면 뭐 다양한 경우 나누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스플리팅이라고 아까 표현이 됐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겠죠. 예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고 그다음 자 그래서 꼭 테일 1 처럼 적어야 하냐고 질문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더 편하니까 이거를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를 볼까요? Then also allows parameters to occur after the colon, but pattern matching on them requires an explicit match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가 쌍점 뒤에 나와도 되지만 이럴 때는 패턴 맞추기가 명시적인 매 명시적인 맞추기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패턴 맞추기를 하려면 매치식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인데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이거는 이 교재 내용이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거 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지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교재 저자나
린 핵심 개발진에게 이거를 질문하진 않을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제가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때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Despite the different placement of the parameter alpha in these two examples. 그러니까 위의 두 보기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위치가 서로 달랐지만 그게 그거예요. 예, 그렇고 리는 두 가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 in that it does not participate in a case split.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알파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패턴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경우를 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경우 나누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파인 경우라고 썼으면 그건 경우를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뭐 위에 나온 정의랑 그다음에 나온 정의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Lin can also handle more complex forms of pattern matching. 린은 더 복잡한 형태의 패턴 맞추기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 좀 줄여야겠네요. 잠깐만요. In which arguments to dependent types pose additional constraints on the various cases. 자, 근데 그런 복잡한 경우에는 어, 의존 유형의 인수가 pose additional constraints on the various cases. 다양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pose가 이제 제기하다라는 뜻도 아마 있을 건데 뭐 위협 문제 등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고 질문 제기하다, 포즈를 취하다, 무엇 한 채 하다, 뻑이다, 으스대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약을 가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돌아오고 자, 그런 의존 패턴 맞추기 또는 종속 패턴 맞추기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종속 패턴 맞추기의 보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뭐 뒤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러 가지를 다룰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더 할까 말까요? 좀 더 하죠. 예,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예, 좀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제가 편해져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와일드 카드와 겹치는 패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Consider one of the examples from the last section. 지난 절의 보기 중 하나인 다음을 한번 살펴보자. 예, 아까 봤죠? 그다음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 보세요. 0과 m 더하기 1 이라는 첫 번째 인수에 대한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0과 m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좀 생각을 해 보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게 왜 되는지. 0은 m 더하기 1 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m 더하기 1 이라는 거는 m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m 더하기 1은 1 이상이에요. 0 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m 더하기 1은 서로 겹치지 않아요. 겹친다는 건 둘이 같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을 같게 만드는 m의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0이랑 m이 있죠. 그리고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린에서는 0이 가장 작은 자연수예요. 0도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과 m이라고 하는 패턴은 겹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린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를 이 절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이때는 패턴이 겹친다. 예를 들어서 0, 0.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가 0이고 두 번째 인수도 0인 경우는 이 세 가지 패턴 0, n, 그다음에 m0, n, mn
M, N과 모두 맞아요.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리는 어떻게 이런 모호성을 처리하냐면 이 가능한 패턴들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를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걸 고 골라서 이 모호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적용 가능한 등식을 이용해서 린이 이런 모호성을 처리하고 "So in this example, the net result is the same." 그래서 결과는 똑같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하든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하든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같은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in particular, the following equations hold definitionally. 다음 등식들은 정의상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등식들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린이 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등식들은 자동으로 이제 서로 같다고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왜 그게 정확히 그렇게 되는지는 린에 대한 유형론을 배워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다고 했고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프라고 하는 이변수 함수에 0과 n 더하기 1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공했죠. 그 값들을 제공했을 때 그 패턴은 어느 패턴과 맞춰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0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패턴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수가 0인 경우는 모든 세 가지 패턴에서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 인수가 두 번째 인수가 0인 경우 말고 n 더하기 1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인수가 n 더하기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패턴은 가능하겠죠. 자,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래에 나와 있는 n 더하기 1이랑 위에 나와 있는 n에서 n이 같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n은 0 이상이고요. 근데 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렇네. 아래에 있는 것도 0 이상이긴 한데 지금 아래에 있는 n 더하기 1이 n이랑 같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위에 있는 n이랑 아래에 있는 n은 서로 다른 n입니다. n은 어차피 0 이상이니까 1 이상인 자연수도 표현을 한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괜찮고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0은 n 더하기 1이랑 맞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도 가능해요. 세 번째 패턴에서도 두 번째 인수는 n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f라고 하는 함수에 제공한 두 번째 인수의 값이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은 n 더하기 1이 될 수 있어요. n은 모든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 패턴 중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패턴이 0의 n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가 0과 n 더하기 1을 받았을 때 0을 반환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과 n의 값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일드 카드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다음. 자, 이 정의도 앞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정의에 관한 항등식들을 성립시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대요. 예, 뭐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불완전한 패턴을 지원한대요. 불완전한 패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언어들에서는 인터프리터가 무엇을 생성하냐면 예외를 생성한대요. 또는 임의의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러냐면 불완전한 경우에 대해서 그런데요. We can simulate the arbitrary value approach using the inhabited type class. 우리도 그런 작동 방식을 시뮬레이트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흉내내다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은데. 모의 실험하다, 가장하다, 모방하다 좋을 것 같거든요. 모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방할 수 있냐면 inhabited 유형 클래스를 inhabited는 이제 거주자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유형 클래스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작동 방식을 모방할 수 있대요.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거칠게라고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거의 좀 흔히 쓰이는 표현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거칠게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 거칠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험악하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말하면이라고 저걸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Roughly, an element of inhabited alpha is a witness to the fact that 자,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inhabited alpha라고 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인데 그 유형에 속하는 원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무엇이 성립한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무슨 증거 역할을 하냐면 알파라고 하는 유형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다는 거를 입증하는 증거란 뜻이에요. 일단 뭐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In the chapter 1 type classes 이 유형 클래스에 관한 장이 몇 번째 장이냐면 이게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아마 3달, 4달 지나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1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 린이 우리가 린의 지시를 내려서 적절한 기본 유형들이 거주자를 가지고 있고 and can automatically infer that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린에 그 어떤 기본적인 유형들의 거주자가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린이 자동으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그 기본적인 유형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성된 유형들에도 구성자가 있다는 거를 자동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린이. 그 얘기하는 거고. On this basis, the standard library provides a default element, default, of any inhabited type. 근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8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주자라는 게 뭐냐면 그 유형이 있는 어떤 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유형은 거주자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연수 유형은 비어 있는 유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항이 있으니까. 항이 있다는 건 거기에 어떤 원소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원소랑 그 항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유형의 예를 들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더 많은 그 자연수가 있죠. 그러면 비어 있지 않은 거예요. 원소가 있으니까, 항이 있으니까. 그쵸? 린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있는 유형은 다시 설명하면 원소가 있는 유형이란 뜻이에요. 비어 있지 않은 유형. 그런 비어 있지 않은 유형의 기본 원소라는 거를 정하는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디폴트라고 하는 이 inhabited에 관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을 각각의 유형마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수 유형의 기본 유형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잠깐만요. 기본 유형이라고 제가 말을 했나요? 기본 유형이 아니라 기본 항입니다. 기본 항. 기본 원소라고 얘기를 해야 했어요. 제가 설명은 잘못했습니다. 예. 디폴트 엘리먼트라고 했죠. 기본 유형이 아니라 기본 원소예요. 원소는 항입니다. 근데 엘리먼트라는 말을 좀 더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보면 inhabited default라고 쓰고 그다음에 자연수 유형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안 되네. 자,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지 봐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일단은 이 함수의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제시를 해야 하는 게 이 자연수 유형에는 거주자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증거는 라이브러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적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또 안 되는구나. 왜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밑줄이 속하는 유형은
inhabited ne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연수 유형의 기본 원소는 0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꼭 기본 원소가 0이어야 하냐? 뭐 아니죠. 뭐 1 이든 2든 다른 거를 써도 되긴 했어요. 됐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0을 고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한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돼요. 하나 고르면 되는데 뭐 기왕 고를 거면 그냥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고르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We can also use the type option alpha to simulate incomplete patterns. 그 옵션 알파 유형을 이용해서 불완전한 패턴을 모방할 수도 있대요. 근데 사실 지금 저 감이 안 오거든요. 그 이 inhabited라고 하는 유형 클래스를 사용해서 뭘 모방하겠다고 했었죠? 임의의 값이라는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근데 약간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패턴이 뭐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어떤 함수의 함수값을 지정해 줘야 하는데 그 몇몇 경우는 함수값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린넷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어떤 거주자가 있는 유형의 경우에 그 유형의 기본 원소를 사용한 식을 그 함수가 반환하게끔 함수의 정의를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되는데 아무 값이나 막 무작위로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그 함수가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본 원소를 사용한 식을 어 특수한 경우에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도가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선 내가 하고 싶은 게 그 임의의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렇게나 만든 값을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 원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불완전한 패턴을 모방하기 위해서 옵션 알파라고 하는 유형을 사용할 수도 있대요. 자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특정한 경우에는 뭐 그 실제로 어떤 값들을 반환하지만 근데 어떤 다른 경우에는 그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린에서는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값을 특정한 경우에는 함수가 반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옵션 알파를 사용하면 그 함수가 값을 반환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값이 a인 경우 sum a를 반환하게 하는 거고 그 함수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아무 값도 반환하지 않게끔 만들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 함수가 non이라고 하는 이 옵션 알파의 원소를 반 반환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non은 여기에서는 값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non이라는 값이 존재하긴 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프로그래머의 의도 그 함수를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사람의 의도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보기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볼까요? 자 F1의 경우에는 이변수 함수인데 이게 이변수 함수인데 불완전한 경우가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수가 0인 경우, 두 번째 인수가 0인 경우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밖의 경우가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모두 0이 아닌 경우, 즉 0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 이상이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값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값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뭐 의미 있는 값이냐고 얘기했을 때 의미가 없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값이나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연수 유형, 자연수 유형, 그다음엔 옵션 자연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사항 옵션 자체는 제가 선택사항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 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거나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유형을 받아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함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인수의 값이 0인 경우에는 1을 반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함수가 반환하는 건 1 자체가 아니라 sum 1이죠. sum 1 어떤 1이 있다. 그럼 그 sum 1에서 1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약간 그게 귀찮습니다. 자, 해 보니까 좀 귀찮은데 그 과정을 좀 거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0인 경우에는 2를 반환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2 자체가 아니라 sum 2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 모든 두 가지 인수가 그러니까 모든 인수 즉 두 가지 인수가 둘 다 1 이상일 때 0 보다 클 때 그때는 이 함수가 논이라는 값을 반환했죠. 그게 뭔 의미냐면 이 함수는 아무 값도 반환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등식 컴파일러는 똑똑하다. 그래서 어디 보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이제 생각하다가 만약 빠뜨린 경우가 있다면 이 등식 컴파일러가 알려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뜬다고 하네요. 그 오류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어떤 경우가 아직 다뤄지지 않았는지 그 이용자에게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등식 컴파일러는 if then else 문을 사용하기도 할 거라는데 케이시스 on을 사용하지 않고 if then else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대요. 적절한 상황에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차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건 문자들의 유형인 것 같은데 유니코드 스칼라 값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문자들은 유니코드 스칼라 값이래요. 근데 유니코드 스칼라 값이 정확히 뭐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뭐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어디에서 배우든가 하고 제가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데 딱히 무슨 과목에서 다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그냥 각자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뭐 언젠가 저도 유니코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배울 시간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A라고 하는 입력값을 if가 받았을 때 1을 반환하고 그다음은 B의 경우에는 2를 반환해요. 근데 나머지 문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3을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를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기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매치식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지? 보조 함수? 보조 함수가 만들어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if then else가 나와 있죠? if then else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if then else를 이때 쓰는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그게 좀 더 편리해서 그런가 봐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런 함수들의 정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2022 년에는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귀찮아요. 귀찮고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아마 하나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뭐만 할 거냐면 이 함수가 그 한글을 입력받을 수 있는지만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어 치읓 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되나? 안 되네요. 왜 안 되는지 보니까 프린트 명령을 제가 써서 그렇습니다. 2배를 써야 했어요. 자, 이거를 쓰니까 3이 나오죠. 그 린이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라이브러리에 있었어요. 한글 전용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는 거를 예전에 제가 봤습니다.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그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글도 받아요. 이렇게 한글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도
유니코드 문자이긴 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조적 재귀와 귀납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예.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현재 지금 제 멘티가 2분 계시고 다들 좀 많이 바쁘세요. 사실 2024 년부터 제가 9월에 이 멘토링을 시작했는데 멘토링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진행이 될 거라고는 사실 그 누구도 예상 못 했습니다. 저조차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원래는 올해 제가 린 멘토링을 이어서 해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아니다. 이름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센터가 아니라 오픈업이었어요, 오픈업. 오픈업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제가 멘토로 활동하면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게 그게 공식적인 활동인데 원래는 그거를 2026년 지금 해야 했지만 예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게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 잘하면 내년에 할 수 있고 진짜 너무 오래 이 영상 녹화가 질질 끌어지면 2028 년이 될 건데 내년에는 공식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한번 제가 노력을 해 볼게요. 자,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